자, 기출유형 18번 비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준 추출 오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표본 추출 오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예요. 자, 그림을 보면은 모집단이 있을 때 이 표본을 뽑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네모,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데 지금 뭐가 안 뽑혔어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이 추출되지 않아서 표본과 모집단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 네모랑 세모랑 동그라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집단에 속해 있는 그 구성 요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없어? 다이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표본의 수가 모집단에 가까울수록 표본 추출 오차는 감소. 그러니까 점점 전부 다 포함하게 되면 당연히 모집단에 가까워지니까 표본 추출 오차가 감소하고 모집단과 유사성이 증가한다기보다는 모집단 표본과 모집단이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하고 이게 그 모집단 수에 가까워질수록 표본하고 모집단하고 동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표본 프레임이 자, 설정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이제 이전 그 기출 유형에서 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을 어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특정 전공의 특정 학년만 그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표본 프레임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모진단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매우 작을 경우 불포함 오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표본 추출 틀이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특정 전공의 특정 학년 학생들의 리스트만 있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이런 불포함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일단 현실적으로 표본 추출 오차가 없도록 표본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전체 중에 일부분을 뽑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를 완전히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 추출 오차의 범위 따라 그럼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뭔가 그 연구의 어떤 역사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어떤 큰 획을 긋게 되는 걸 거예요. 표본 추출 오차 범위에 따라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연구에 보면은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뒤에 연구 제한점이 이런 게 있어요. 본 연구는 뭐 특정 학교 학생들을 특정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전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에 제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점이 있고 우리 연구 사회조사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이제 뭐 오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표준 오차에 따라서 연구 결과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차 감소 방법. 표본 크기가 클수록 뭐 이건 누구나 쓴 얘기지. 돈이랑 시간이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거의 국가급 그게 있어도 국가급 어떤 그게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세금이 거기 쓰이는 거지. 표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태우는 거예요. 자, 모든 표본 추출 방법이 공통이에요. 표본들의 확률 추출 확률 동등성 부여. 이게 뭐냐면은 뽑을 때 모든 표본의 구성원들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에 뽑힐 확률을 동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뽑았을 때 통계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모집단이 있을 때 각 구성원들의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뽑을 때마다 그 동일한 확률로 추출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다라고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은 R이나 파이썬으로 이 알고리즘을 갖다 만들어서 한번 검증을 해봐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동질적 모집단을 사용한다. 뭐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모집단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에 제한이 있어요. 동질적 모집단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코호트 연구 같은 거 할 때는 모집단을 표본과 대표성 굉장히 유사한 집단으로 표본을 모집단과 굉장히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연구가 꼭 코호트 집단 연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질적 모집단을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 추출 오차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 말고 요 비표본 추출 오차 발생 상황 거는 조사자 변인, 참여자 변인, 조사 설계 변인.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비표본 추출 오차가 발생합니다. 자, 조사자 변인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의 부주의함, 신념, 성호, 경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기 위해서 특정 집단, 모집단에서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사자 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변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파악하고 조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우에 비표준 추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연구에 참여했는데 아니면 설문조사 응답을 받았는데 약간 조사하는 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지를 갖다 내가 알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어? 내가 이 조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기관의 의도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랬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거나 원치 않은 반대로 응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참여자 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사 설계 변인은 조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쨌든 연구 설계가 좀 약간 허술하게 되어 있을 때 조사 설계 변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 변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게리맨더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사자 변인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 사례들로 요에는 게리맨더링이고 참여자 변인은 이제 호손 이펙트 같은 경우고 조사 설계 변인은 이제 아예 그냥 연구 설계 자체를 잘 못했을 경우예요. 아니면 설문조사 도구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표준 추출 오차를 감소하는 방법은 편향 발생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를 설계하고, 그러니까 잘 하라는 거야. 응답자들이 솔직히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 거고, 최대한 이제 잘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비표본 추출 오차 감소를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학부 때는 대학원 선배들이 설문지 같은 것들 하면 수업 시간에 와서 직접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설문지에다 직접 체크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방 공간 안에서 교수님도 계시고 선배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설문지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설문지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걸 그때도 온라인 설문지가 있었어요. 온라인 설문하는 방법이 학교 도서관 서비스에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했어. 왜냐하면은 이게 온라인 설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어떤 진실성이나 아니면 성실성에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핸드폰으로 이제 온라인 설문을 하는데 이런 거야. 응답자들이 솔직히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한참 게임하다가 설문지를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잡혔어. 그래서 이제 딱 놓고 막 게임하다가 이제 한타 끝나고 이제 다 죽고 나서 이제 리스폰 되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리젠 돼갖고 이제 가면은 이게 왔다 갔다 보면 제대로 설문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환경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실한 응답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일일이 이제 시간도 없고 종이 낭비도 하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대부분 편의성이 있으니까 온라인 설문을 하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구를 할 때 예전에는 100명, 120명 이런 식으로 이제 180명, 많아봤자 200명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 3, 400명은 이제 우습게 그냥 하죠. 일단 뿌리고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과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이거는 이제 연구 설계를 빡세게 하는 겁니다. 연구 설계를 빡세게 하면은 이런 비표준 추출 오차 같은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불포함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체가 완전하지 않게 대해서 발생하는 오류다. 이게 맞죠. 불포함 오류 같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 틀 설정 표본 추출 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성경 표본 중 일부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했을 때 이거는 이제 불포함 오류가 아니라 비표본 추출 오류
거고 요것도 이제 비표본 추출이고 그다음에 정확응답이나 잘못 기록한 요것도 이제 과정상에서 하는 거니까 얘는 불포함의료는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비표본 추출 오류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표본 크기와 표지 보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다. 자료 수집 방법이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죠. 내가 인터뷰를 할 건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의 통계치와 유수선이 커지죠. 맞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표지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지죠. 그렇죠? 내가 모집단 이만큼 있을 때 요만큼 모으면은 얼만큼 오차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고 이만큼을 갖다가 표본으로 구하게 되면 오차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표지 오차가 커질수록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고 자, 동일한 표지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적어질수록 표본의 크기는 작아져도 돼요. 분석 변수가 적어질수록 표본 크기는 작게 해서 얘는 틀린 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지 오차랑 표지 오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기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